자, 여러분, 이제 내가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나는 정말 돌아버리는 게, IMF를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거든? 너무 어렸을 때라. 근데 IMF도 똑같다고.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때가 이제 강만수가 재정경제부 차장관 할 때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의 펀드멘탈은 괜찮다고 그랬다고. 펀드멘탈이 기초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10년 전이었거든? 근데 나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요번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 며칠 전이야. 똑같이 얘기했다고. 한국의 펀드멘탈은 괜찮다고. 정말 얼마 그게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 개념이 없다고 그래야 될지 여러분 한번 봐봐라. 미국이 다우존스 지수가 미국의 주가 지수 아니야? 13,000포인트에서 지금 8,500포인트가 됐어. 경제 위기 누구 때문에 발생했니? 미국 때문에 발생했지. 우리 얼마? 2050포인트에서 1030포인트가 됐어. 우리는 완전히 반박살 났고 미국 주가보다 우리가 더 빠졌어. 야, 경제가 약해지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세져야 돼, 약해져야 돼? 약해져야 되지.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 달러 가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어? 평가절하되고 있어. 어디에 비해서는? 엔화에 비해서는 평가절하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도 우리 원화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잠깐 쳤지? Sorry. 자, 원화는 어떻게 되고 있니? 원화는 훨씬 더 평가절하되고 있단 말이야. 1달러에 1,050원 하다 1달러에 1,400원까지 지금 밀렸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또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가보자.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금리 인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야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달러 가지고 팔고 나가고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괜찮은 게 외국인 달러 팔고 나가고 있는데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다고 미친 듯이.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낮아졌는데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채권도 팔고 나가거든.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낮추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에다가 채권 투자하고 싶니? 이 말 어렵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 우리나라 은행 금리, 채권 금리라고 그러는데 채권을 살 때 이자율을 10%를 준대. 예를 들면 금리가 높으면 너 같으면 우리나라 자 봐봐. 미국 채권 금리는 3%고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10%야. 그러면 너 미국 거 살 거야, 우리나라 거 살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 거 사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높으면은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살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어? 뭐 원화로 사야겠지. 그럼 뭘 팔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겠지. 그러면 달러가 많이 팔리니까 달러 가격은 비싸지겠어, 싸지겠어? 싸진다니까. 그럼 환율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금리 인하도 여러분 쉽게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더라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것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건 인해하지만 금리 인하가 쉬운 게 아니라고. 왜? 안 그래도 지금 주식도 팔고 나가고 있는데 채권까지 확 팔고 나가가 봐. 이거 금리를 낮춰봐. 9%, 8%, 7%. 그럼 뭐해? 한국 채권 사겠냐? 안 사지. 한국 채권 안 산다는 얘기는 걷고 한국 채권 판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화 팔고 다시 또 뭘 사야 돼? 가지고 나가려면 달러 살 거 아니야. 그럼 달러 가격은 뭐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환율이 위기 때에는 금리 정책 하나하나도 신중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죠. 자, 제가 말하고 싶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도대체 말들 한다 이거야. 왜 세계 경제 위기고 미국 경제가 위기가 닥쳤는데 한국은 더 큰 위기가 닥치냐 이거야. 실제로 우리 고위관리들처럼 말이야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펀드멘탈이 괜찮으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위기에 취약한 이유는 크게 이 더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 첫 번째,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거야. 봐, 이제 앞으로 곧 가시화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환율이 오르면 원래 1달러 1,000원 하다가 1달러 1,5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하지 말자. 하도 지겹게 가르쳤으니까. 자, 수출 감소하니 증가하니? 당연히 수출 증가할 거 아니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뭐하니까? 싸지니까. 근데 최근에는 골 때리는 거야. 왜? 환율이 상승해도 수출이 증가하지 않아. 왜? 세계 경제가 워낙 침체됐으니까. 그럼 이제 수출 감소가 들어온단 말이야. 야, 한국 경제의 제일 큰 문제, 수출 주도형 경제라고. 두 번째, 한국의 자원과 식량이 뭐가 돼? 무기화된다.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일부에서 내가 말했지만 기본적인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것에는 석유 가격과 곡물 가격의 인상이 있었다고. 그러면 석유 가격과 곡물 가격의 인상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먼저 가는 거야. 그게 한국이야. 거기다 세 번째, 노무현 김대중 정권 이후에 내가 여러분 이명박 비판한다고 그래갖고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중산층의 몰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 경제 위기를 갖다 불러온다고. 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씩 가볼게. 선생님도 속상하다 이거 가르치면서.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
자, 여러분 봐봐.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말이야.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데 어때?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뭐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 맨날 소녀시대 효리만 효리가 소녀시대 왜 나와? 야, 소녀시대 소희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야, 중요한 거 아니야. 자, 뭐가 중요한 거냐? 웃지 말고. 야,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봐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 1970년 이후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취했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200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00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그래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64.9%나 되는 나라야.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1000원을 갖다가 뭐가 되겠어? 생산을 하잖아. 그중에서 여러분 뭐가 돼? 649원이 수출 비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가 바로 뭐가 되겠어? 우리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세계 경제가 위기가 돼서 세계 경제가 침체됐는데 우리는 세계에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야.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야, 어느 나라부터 내수 중심의 발전을 취한 나라가 위험해지겠니? 수출 중심의 발전을 취한 나라가 위험해지겠니? 뻔한 거 아니야. 한국 경제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간단한 거지. 야, 세계 경제가 침체되니까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무슨 주가부터 박살난 것 같아? 조선주. 조선. 우리나라 조선 강국 아니야. 세계 최강의 조선 국가라고. 배 만드는 기술이 짝살이야. 요새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그 드라마 이름 뭐야? 그거 뭐 있잖아. 다 뭐 선박 왕 꿈꾸고 뭐 난리치고 이거 예쁜 여자애들 막 나오고 남자애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세계 경제가 침체됐다는 얘기는 서로 수출 수입이 줄어드는 거야. 물동량이 줄어들어. 그럼 수출 수입할 때 뭐 가지고 하냐? 배 가지고 하지. 그럼 앞으로 배 만들 일이 많아져, 줄어들어. 줄어들으니까 제일 먼저 조선 경제가 가는 거야. 그잖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출 수입이 물으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는 거는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거,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조선 수요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세계 경제 침체에 먼저 증표를 보여주는 게 조선이야. 근데 조선 경제 비중이 큰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잖아.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뭐가 돼?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세계 경제가 위기가 닥치면 우리 경제는 더 취약하다. 이걸 갖다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어야지. 너희들이 어른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봐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수출과 민간 소비 비율을 바라봐. 우리 뭐가 되느냐. 국내 총생산에서 아까 봤지만 수출 비중과 민간 소비 비중이 있으면 수출 비중이 민간 소비 비중보다 더 큰 나라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내수, 민간 소비란 건 내수 아니야. 내수보다도 오히려 수출이 더 큰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라고. 근데 이게 언제? 2005년, 3년 전만 해도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유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오래전부터 수출 주도형 경제가 틀린 건 아닌데 최근에는 그게 너무나 심각해진 거야. 3년 전만 하더라도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비슷했는데 격차가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슬슬 위기의 징표가 보이는 거야. IMF 여러분 다 알 수 있었어. 경상수지 적자폭만 그때만 바라봐도 누구든지 모르고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IMF가 닥친 게 아니고 경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위기의 징표들은.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바라보면 알겠지만 이건 뭐냐면은 타국과 수출 수입 및 비중 비교를 해본 건데 자, 우리는 어떻다? 71%다 이거야. 이 비중 자체가 어때? 다른 나라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없잖아. 그지? 미국도 22%밖에 안 되고 영국도 41%, 일본 수출 수입 굉장히 많이 하지만 28%야.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보다도 중국은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취하고 있지만 중국도 우리보다 비중이 낮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가 되겠어? 수출 주도형 발전을 취했다는 걸 볼 수 있지. 뒤로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발전이고 대외 무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자, 다시 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석유 가격과 곡물 가격이 인상하면서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취약하지. 봐봐. 석유 수입 의존도는 100%야.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거야. 석유 한 방울 안 난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전체 에너지 의존도가 96%야.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거 아니냐? 석유 가격이 올랐을 때 제일 취약한 나라.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야. 뒤로 넘어가 봐. 그 다음에 석유 소비 증가율 바라보고 두 번째 뒤로 넘어가 봐. 자, 뭐가 돼야 되겠어? 자, 세계 곡물 수입은 세계 6번째로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냐? 응? 그러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곡물 수입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라고. 우리 자급하고 있는 건 쌀밖에 없어. 봐봐. 콩, 밀, 옥수수 가격
이빨 올라가잖아. 야, 가격이 이게 달러 기준으로 올라가는데 환율이 또 뭐 어때? 상승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큰 거란 말이야. understand? 다시 한번 뭐해? 밀가격 바라봐라. 옛날에 5달러였어. 지금 몇 달러야? 13달러. 2.5배 올랐지. 근데 환율이 어떻게 됐어? 1,000원에서 1,500원 올랐으니까 또 1.5배 올랐지. 2.5배 곱하기 1.5배 하니까 4배쯤 될 거라고. 즉 밀가격이 4배나 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국산 밀 먹는다니까 이제. 우리나라 밀보다 세계적인 밀가격이 이렇게 안 비싼 시대가 도래되는 거야. 그럼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 곡물 가격 올라가고 석유 가격 올라가는데 내가 두 번째 얘기했지. 한국은 뭐가 된다? 그래, 자원 자급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라고. 그럼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잖아. 자, 봐봐. 한국 경제가 왜 이런 세계 경제 침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왜 취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 우리는 전형적인 수출과 수입에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는 금방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더 큰 침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석유와 자원, 곡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가 또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석유와 곡물 가격 인상에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기에 한국 경제는 더 취약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세계 경제 주가가 3% 빠진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6%, 7% 빠질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환율이 얼마 올랐을 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 내수가 있어야 되거든. 자, 내수가 있어야 돼. 내수. 수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간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생력을 갖추는데 한국이 전형적으로 실패했단 말이야. 속상하게.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바로 봐. 이거야. 우리 IMF 이후에 전형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됐단 말이야. 지금도 사회가 급속히 양극화되고 있잖아. 이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이거 한번 바라볼게. 이거는 오른쪽을 보는 거거든. 자, 여기 이제 우리 IMF 터지기 직전이야. IMF 때 터질 때쯤인데 90년대 바라보면은 중산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75% 정도 차지했어. 그러니까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전체 소득, 우리나라에서 100원을 번다 그러면 중산층이 75원쯤 벌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60원쯤밖에 못 벌고 있지. 그러니까 중산층의 비율이 15년 사이에 이렇게 확 감소한 거야. 더 재밌는 거는 빈곤층은 오른쪽 건데 빈곤층 바라봐. 90년대 때는 빈곤층이 전체 소득의 8%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체 소득의 15% 정도를 차지했어. 그러니까 급속도로 중산층은 하락하면서 빈곤층은 뭐해? 늘어난 거야. 여러분 내수는 말이야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말하지만 속상해라 진짜. 응? 소비 성향이라는 지표가 있다고. 경제 지표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경제책을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경제책을 쓰고 있는 거는 선생님 쓴 책 지금 내가 우리 언제쯤 나올까? 한 2월 달쯤 나올 것 같아. 내년 봄 전에는 내가 꼭 출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책 제목이 내가 겨울까지는 탈고할 거야. 다누리 경제학이라고. 다 함께 누리고 다 함께 다 함께 다 함께 누구나 이해하는 다시 다 함께 누구나 이해하는 경제학. 그래서 선생님이 요새 이 책을 갖다 매일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떤 거라냐면은 현재 우리 한국 사회 경제를 갖다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상대로 해갖고 이 책은 쓰고 있는 거야.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은 선생님 백이합책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다누리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고 있거든. 다시 한번 다 함께 누구나 이해하는. 왜? 실제로 한국 경제, 내가 그래서 이런 최근 한국 경제의 변화보다는 이 경제학 원론처럼 해서 경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해부터 할 수 있게 여러분 내가 책을 쓰고 있는데 나오면 여러분 꼭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하고 형들한테도 얘기해서 다 같이 보라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소비 성향이라는 건 소득분의 소비거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소비 성향이 이거는 거짓말이야. 사회가 양극화되잖아. 그럼 나는 그 현상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 개인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건 뭐 부자가 더 잘 살고 가는 사람 많아지니까 뭐 그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나 뭐가 문제냐면은 양극화가 되면 중산층이 붕괴되잖아. 그럼 내수 시장이 괴멸이 돼.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도 소비 성향이 내가 쉽게 물어볼게. 너 한번 맞춰봐. 너가 맞춰래.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소비 성향이 누가 더 높겠니? 부자하고 중산층하고 소비 성향이 누가 더 높겠어? 그럼 부자는 100억 벌어서 많이 써야 10억 쓰는 거고 야 중산층은 10억 벌잖아? 그럼 얼마 쓴다? 5억 쓴다라는 거야.
이해하겠어? 중산층이 10명이 됐어. 그러면은 소비는 얼마 하게 돼? 50억 하게 되잖아. 똑같이 100억이지만.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 거야. 알겠어? GDP 규모 증가하는 것보다 중산층이 내실 있게 커가는 것이 경제엔 튼튼한 기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IMF 이후에 중산층을 갖다가 붕괴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뭐 사회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요. 정부 정책의 실패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건 한 방에 온 게 아니에요.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중산층이 몰락한 게 금방 보이면 알겠지만 여기서 딱 오면 알겠지? 중산층이 확 2006년, 2007년 선부터도 계속 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결국 우리 친구들 이제 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라는 것이 대외 의존적인 경향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자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산층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하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경제를 갖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그것이 총합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갈 때만이 좀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 친구들 이제 관심 많은데 이제 내가 이거는 선생님이 요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기회가 돼갖고 강의를 갖다 여러 군데서 하는데 내가 꼭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자기에게 투자해야 될 시대다 이거예요. 옛날에 막 자산이 버블, 시대가 대세가 상승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 사회문화 가르칠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구조적 이동이 이루어질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 저절로 편승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버님 주식도 많이 하지만 주가가 대대적으로 상승할 때는 어느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게는 전반적으로 사회가 분위기가 성숙하고 성숙할 때에는 그냥 같이 편승하면 되는 거야. 편승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러나 결국 거꾸로 뭐가 되겠어? 이것이 대세가 거꾸로질 때는 말이야. 종목을 구할 때도 훨씬 더 신중을 해야 되고 결국은 뭐가 되겠어?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돼. 결국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내가 이기적이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이 투자하라고.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면 이거거든. 뭐냐면은 선생님이 선생님 이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선생님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 이제 갓 졸업하고 이제 다 회사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일 텐데 이 친구들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주로 관심 있는 게 내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좋은 학교 나왔어. 서울대 나오고 뭐 나도 좋은 학교 나왔지만 서울대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왔다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어디를 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LG 연구원이다, 삼성 연구원이다 다 연구소 들어가 있다고 이거. 근데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면은 우리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리고 나 자기한테 어느 투자한다는 얘기를 안 해. 난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더라고. 애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친구들이 나 아파트 어디에 샀는데 그 가격이 올랐다라는 동. 나 펀드 어느 거 넣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난 굉장히 속상하다고 그걸 들을 때마다. 왜 속상할 수밖에 없냐면 야 한참 우리 선생님 또래가 정말 사회에서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재개발을 하고 자기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업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때만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갖다 연구하고 고민할 때 그게 국가 경제가 되고 발전이 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지. 전부 다 직장과 자기 일과는 관련 없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펀드 어떻게 되는 이런 고민하는 시대에 어떻게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을 수가 있겠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또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기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야. 우리 수능 내가 공부로 쇼부를 치기로 했으면은 현재 교육제도가 좋다 나쁘다. 난 현재 교육제도 문제점 많지. 굉장히 문제점 많은 거 난 정말 앞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요번이 내가 공부하는 목표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수능을 시험을 보면 이 수능과의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라는 목표로 생각을 해서 나를 던질 줄 아는 자세. 응?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거.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강사로 있는 한은 선생님 강사로 있는 난 부동산 해본 적도 없고 선생님 주식을 굉장히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난 주식 하나도 안 해봤어요. 나 학원 강사하면서 주식 투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안 하는 거야.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 있어. 나 이 직업이. 부동산 나 해본 적이 없다고. 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내가 학원 강사하는 동안 내가 시간이 있으면 집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게 계산할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데서 뭘 만들고 어떻게 강의하고 뭘 하고 조교들은 어떻게 전략하고 어떤 강의 만들까 그걸 고민해야 내가 발전을 하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기 왔을 수가 있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결국 위기의 시대에는
자기한테 투자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투자해야지만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사회도 더 보답될 수 있고 그리고 남과 보다듬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자세를 여러분 만들어주는 거. 제 소망이고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힘차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고. 친구들 할 수 있겠지? 자, 우리 멋지게 한번 헤쳐나가자. 힘내야 된다. 화이팅이야! 오케이. 금리 인하가 쉬운 게 아니라고. 왜? 안 그래도 지금 주식도 팔고 나가고 있는데 채권까지 확 팔고 나가가 봐. 이거 금리를 낮춰봐. 9%, 8%, 7% 그럼 뭐해? 한국 채권 사겠냐? 안 사지. 한국 채권 안 산다는 얘기는 걷고 한국 채권 판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화 팔고 다시 또 뭘 사야 돼? 가지고 나가려면 달러 살 거 아니야. 그럼 달러 가격은 뭐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환율이 위기 때에는 금리 정책 하나하나도 신중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죠. 자, 제가 말하고 싶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도대체 말들 한다 이거야. 왜 세계 경제 위기고 미국 경제가 위기가 닥쳤는데 한국은 더 큰 위기가 닥치냐 이거야. 실제로 우리 고위관리들처럼 말이야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펀드멘탈이 괜찮으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위기에 취약한 이유는 크게 이 더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 첫 번째,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거야. 봐, 이제 앞으로 곧 가시화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나는 정말 돌아버리는 게, IMF를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거든? 너무 어렸을 때라. 근데 IMF도 똑같다고.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때가 이제 강만수가 재정경제부 차장관 할 때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의 펀드멘탈은 괜찮다 그랬다고. 펀드멘탈이 기초는 괜찮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10년 전이었거든? 근데 나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요번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 며칠 전이야. 똑같이 얘기했다고. 한국의 펀드멘탈은 괜찮다고. 정말 얼마 그게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 개념이 없다고 그래야 될지 여러분 한번 봐봐라. 미국이 다우존스 지수가 미국의 주가 지수 아니야? 13,000포인트에서 지금 8,500포인트가 됐어. 외국인 달러 팔고 나가고 있는데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다고 미친 듯이.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낮아졌는데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채권도 팔고 나가거든.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낮추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에다가 채권 투자하고 싶니? 이 말 어렵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 우리나라 은행 금리, 채권 금리라고 그러는데 채권을 살 때 이자율을 10%를 준대. 예를 들면 금리가 높으면 너 같으면 우리나라 자 봐봐. 미국 채권 금리는 3%고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10%야. 그러면 너 미국 거 살 거야, 우리나라 거 살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 거 사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높으면은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살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어? 뭐 원화로 사야겠지. 그럼 뭘 팔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겠지. 그러면 달러가 많이 팔리니까 달러 가격은 비싸지겠어, 싸지겠어? 싸진다니까. 그럼 환율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금리 인하도 여러분 쉽게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더라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것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건 인해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원래 1달러 1,000원 하다가 1달러 1,5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하지 말자. 하도 지겹게 가르쳤으니까. 자, 수출 감소하니 증가하니? 당연히 수출 증가할 거 아니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뭐하니까? 싸지니까. 근데 최근에는 골 때리는 거야. 왜? 환율이 상승해도 수출이 증가하지 않아. 왜? 세계 경제가 워낙 침체됐으니까. 그럼 이제 수출 감소가 들어온단 말이야. 야, 한국 경제의 제일 큰 문제, 수출 주도형 경제라고. 두 번째, 한국의 자원과 식량이 뭐가 돼? 무기화된다.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일부에서 내가 말했지만 기본적인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것에는 석유 가격과 곡물 가격의 인상이 있었다고. 그러면 석유 가격과 곡물 가격의 인상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먼저 가는 거야. 그게 한국이야. 거기다 세 번째, 노무현 김대중 정권 이후에 내가 여러분 이명박 비판한다고 그래갖고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중산층의 몰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 경제 위기를 갖다 불러온다고. 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씩 가볼게. 선생님도 속상하다 이거 가르치면서. 경제 위기 누구 때문에 발생했니? 미국 때문에 발생했지. 우리 얼마? 2050포인트에서 1030포인트가 됐어. 우리는 완전히 반박살 났고 미국 주가보다 우리가 더 빠졌어. 야, 경제가 약해지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세져야 돼, 약해져야 돼? 약해져야 되지.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 달러 가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어? 평가 절하되고 있어. 어디에 비해서는? 엔화에 비해서는 평가 절하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도 우리 원화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잠깐 쳤지? Sorry. 자, 원화는 어떻게 되고 있니? 원화는 훨씬 더 평가 절하되고 있단 말이야. 1달러에 1,050원 하다 1달러에 1,400원까지 지금 밀렸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또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가보자.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금리 인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야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달러 가지고 팔고 나가고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굉장한 게,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나는 정말 돌아버리는 게, IMF를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거든. 너무 어렸을 때라. 근데 IMF도 똑같다고.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때가 이제 강만수가 재정경제부 차장관 할 때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의 펀드멘탈은 괜찮다 그랬다고. 펀드멘탈이 기초는 괜찮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10년 전이었거든. 근데 나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요번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 며칠 전이야, 똑같이 얘기했다고. 한국의 펀드멘탈은 괜찮다고. 정말 얼마나 그게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 개념이 없다고 그래야 될지. 여러분 한번 봐봐라. 미국이 다우존스 지수가 미국의 주가 지수 아니야? 13,000포인트에서 지금 8,500포인트가 됐어. 경제 위기 누구 때문에 발생했니? 미국 때문에 발생했지. 우리 얼마? 2,050포인트에서 1,030포인트가 됐어. 우리는 완전히 반박살 났고, 미국 주가보다 우리가 더 빠졌어. 야, 경제가 약해지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세져야 돼, 약해져야 돼? 약해져야 되지.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 달러 가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어? 평가 절하되고 있어. 어디에 비해서는? 엔화에 비해서는 평가 절하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도 우리 원화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잠깐 쳤지? Sorry. 자, 원화는 어떻게 되고 있니? 원화는 훨씬 더 평가 절하되고 있단 말이야. 1달러에 1,050원 하다 1달러에 1,400원까지 지금 밀렸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또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가보자.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금리 인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야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달러 가지고 팔고 나가고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굉장한 게, 외국인 달러 팔고 나가고 있는데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다고, 미친 듯이.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낮아졌는데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채권도 팔고 나가거든.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낮추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에다가 채권 투자하고 싶니? 이 말 어렵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 우리나라 은행 금리, 채권 금리라고 그러는데, 채권을 살 때 이자율을 10%를 준대. 예를 들면 금리가 높으면, 너 같으면 우리나라, 자 봐봐, 미국 채권 금리는 3%고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10%야. 그러면 너 미국 거 살 거야, 우리나라 거 살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 거 사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높으면은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살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어? 뭐 원화로 사야겠지. 그럼 뭘 팔고? 달러를 팔고 원화에 사겠지. 그러면 달러가 많이 파는데, 200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00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그래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64.9%나 되는 나라야.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1,000원을 갖다가 뭐가 되겠어? 생산을 하잖아. 그 중에서 여러분 뭐가 돼? 649원이 수출 비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가 바로 뭐가 되겠어? 우리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세계 경제가 위기가 돼서 세계 경제가 침체됐는데, 우리는 세계에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야.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야, 어느 나라부터 내수 중심의 발전을 취한 나라가 위험해지겠니? 수출 중심의 발전을 취한 나라가 위험해지겠니? 뻔한 거 아니야. 한국 경제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간단한 거지. 야, 세계 경제가 침체되니까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무슨 주가부터 박살난 것 같아? 조선주. 조선. 우리나라 조선 강국 아니야. 세계 최강의 조선 국가라고. 배 만드는 기술이 짝살이야. 요새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그 드라마 이름 뭐야? 그거 뭐 있잖아. 뭐 선박고 안 꿈꾸고 뭐 난리치고 이거 예쁜 여자애들 막 나오고 남자애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세계 경제가 침체됐다는 얘기는 서로 수출 수입이 줄어드는 거야. 물동량이 줄어들어. 그럼 수출 수입할 때 뭐 가지고 하냐? 배 가지고 하지. 그럼 앞으로 배 만들 일이 많아져, 줄어들어. 줄어들으니까 제일 먼저 조선 경제가 가는 거야.
그잖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출 수입이 물으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는 거는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거,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조선 수요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세계 경제 침체에 먼저 증표를 보여주는 게 조선이야. 근데 조선 경제의 비중이 큰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잖아.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뭐가 돼?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세계 경제가 위기가 닥치면 우리 경제는 더 취약하다. 이걸 갖다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어야지. 너희들이 어른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봐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수출과 민간 소비 비율을 바라봐. 우리 뭐가 되느냐. 국내 총생산에서 아까 봤지만 수출 비중과 민간 소비 비중이 있으면 수출 비중이 민간 소비 비중보다 더 큰 나라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내수, 민간 소비란 건 내수 아니야. 내수보다도 오히려 수출이 더 큰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라고. 근데 이게 언제? 2005년, 3년 전만 해도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유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오래전부터 수출 주도형 경제가 틀린 건 아닌데 최근에는 그게 너무나 심각해진 거야. 3년 전만 하더라도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비슷했는데 격차가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슬슬 석유와 자원, 곡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가 또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석유와 곡물 가격 인상에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기에 한국 경제는 더 취약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세계 경제 주가가 3% 빠진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6%, 7% 빠질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환율이 얼마 올랐을 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 가지고 있지.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 내수가 있어야 되거든. 자, 내수가 있어야 돼. 내수. 수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간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생력을 갖추는데 한국이 전형적으로 실패했단 말이야. 속상하게.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바로 봐. 이거야. 우리 IMF 이후에 전형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됐단 말이야. 지금도 사회가 급속히 양극화되고 있잖아. 이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이거 한번 바라볼게. 이거는 오른쪽을 보는 거거든. 자, 여기 이제 우리 IMF 터지기 직전이야. IMF 때 터질 때쯤인데 90년대 바라보면은 중산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75% 정도 차지했어. 그러니까 자,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전체 소득, 우리나라에서 100원을 번다 그러면 중산층이 75원쯤 벌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60원쯤밖에 못 벌고 있지. 그러니까 중산층의 비율이 15년 사이에 이렇게 확 감소한 거야. 더 재밌는 거는 빈곤층은 오른쪽 건데 빈곤층 바라봐. 90년대 때는 빈곤층이 전체 소득의 8%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체 소득의 15% 정도를 차지했어. 그러니까 급속도로 중산층은 하락하면서 빈곤층은 뭐해? 늘어난 거야. 여러분 내수는 말이야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말하지만 속상해라 진짜. 응? 소비 성향이라는 지표가 있다고. 경제 지표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경제책을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경제책을 쓰고 있는 거는 선생님 쓴 책 지금 내가 우리 언제쯤 나올까? 한 2월 달쯤 나올 것 같아. 내년 봄 전에는 내가 꼭 출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책 제목이 내가 겨울까지는 탈고할 거야. 다누리 경제학이라고. 다 함께 누리고 다 함께 다 함께 다 함께 누구나 이해하는 다시 다 함께 누구나 이해하는 경제학. 그래서 선생님이 요새 이 책을 갖다 매일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떤 거라냐면은 현재 우리 한국 사회 경제를 갖다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상대로 해갖고 이 책은 쓰고 있는 거야.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은 선생님 백이합책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다누리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고 있거든. 다시 한번 다 함께 누구나 이해하는. 왜? 실제로 한국 경제, 내가 그래서 이런 최근 한국 경제 변화보다는 이 경제학 원론처럼 해서 경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해부터 할 수 있게 여러분 내가 책을 쓰고 있는데 나오면 여러분 꼭 팔리니까 달러 가격은 비싸지겠어 싸지겠어? 싸진다니까. 그럼 환율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금리 인하도 여러분 쉽게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더라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것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건 인해하지만 금리 인하가 쉬운 게 아니라고. 왜? 안 그래도 지금 주식도 팔고 나가고 있는데 채권까지 확 팔고 나가가 봐. 이거 금리를 낮춰봐. 9%, 8%, 7%. 그럼 뭐해? 한국 채권 사겠냐? 안 사지. 한국 채권 안 산다는 얘기는 걷고 한국 채권 판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화 팔고 다시 또 뭘 사야 돼? 가지고 나가려면 달러 살 거 아니야. 그럼 달러 가격은 뭐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환율이 위기 때에는 금리 정책 하나하나도 신중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죠. 자, 제가 말하고 싶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도대체 말들 한다 이거야.
왜 세계 경제 위기고 미국 경제가 위기가 닥쳤는데 한국은 더 큰 위기가 닥치냐 이거야. 실제로 우리 고위 관리들처럼 말이야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펀드멘탈이 괜찮으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위기에 취약한 이유는 크게 이 더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 첫 번째,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거야. 봐, 이제 앞으로 곧 가시화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환율이 오르면 원래 1달러 1,000원 하다가 1달러 1,5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하지 말자. 하도 지겹게 가르쳤으니까. 자, 수출 감소하니 증가하니. 당연히 수출 증가할 거 아니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뭐하니까 싸지니까. 근데 최근에는 골 때리는 거야. 왜? 환율이 상승해도 수출이 증가하지 않아. 왜? 세계 경제가 워낙 침체됐으니까. 그럼 이제 수출 감소가 들어온단 말이야. 야, 한국 경제의 제일 큰 문제 수출 주도형 경제라고. 두 번째, 한국의 자원과 식량이 뭐가 돼? 무기화된다.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일부에서 내가 말했지만 기본적인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것에는 석유 가격과 곡물 가격의 인상이 있었다고. 그러면 석유 가격과 곡물 가격의 인상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먼저 가는 거야. 그게 한국이야. 거기다 세 번째, 노무현 김대중 정권 이후에 내가 여러분 이명박 비판한다고 그래갖고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중산층의 몰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 경제 위기를 갖다 불러온다고. 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씩 가볼게. 선생님도 속상하다 이거 가르치면서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 자, 여러분 봐봐.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말이야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데 어때?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뭐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 맨날 소녀시대 효리만 효리가 소녀시대 왜 나와? 야, 소녀시대 소희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야, 중요한 거 아니야. 자, 뭐가 중요한 거냐? 웃지 말고. 야,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봐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 1970년 이후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취했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위기의 징표가 보이는 거야. IMF 여러분 다 할 수 있었어. 경상수지 적자폭만 그때만 바라봐도 누구든지 모르고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IMF가 닥친 게 아니고 경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위기의 징표들은.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바라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냐면은 타국과 수출 수입 및 비중 비교를 해본 건데 자, 우리는 어떻다? 71%다 이거야. 이 비중 자체가 어때? 다른 나라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없잖아. 그지? 미국도 22%밖에 안 되고 영국도 41%, 일본 수출 수입 굉장히 많이 하지만 28%야.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보다도 중국은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취하고 있지만 중국도 우리보다 비중이 낮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가 되겠어? 수출 주도형 발전을 취했다는 걸 볼 수 있지. 뒤로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발전이고 대외 무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자, 다시 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석유 가격과 곡물 가격이 인상하면서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취약하지. 봐봐. 석유 수입 의존도는 100%야.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거야. 석유 한 방울 안 난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전체 에너지 의존도가 96%야.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거 아니냐? 석유 가격이 올랐을 때 제일 취약한 나라.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야. 뒤로 넘어가 봐. 그 다음에 석유 소비 증가를 바라보고 두 번째 뒤로 넘어가 봐. 자, 뭐가 돼야 되겠어? 자, 세계 곡물 수입은 세계 6번째로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냐? 응? 그러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곡물 수입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라고. 우리 자급하고 있는 건 쌀밖에 없어. 봐봐. 콩, 밀, 옥수수 가격 이빨 올라가잖아. 야, 가격이 이게 달러 기준으로 올라가는데 환율이 또 뭐 어때? 상승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큰 거란 말이야. understand? 다시 한번 뭐해? 밀 가격 바라봐라. 옛날에 5달러였어. 지금 몇 달러야? 13달러. 2.5배 올랐지. 근데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 1,000원에서 1,500원 올랐으니까 또 1.5배 올랐지. 2.5배 곱하기 1.5배 하니까 4배쯤 될 거라고. 즉, 밀 가격이 4배나 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국산 밀 먹는다니까 이제. 우리나라 밀보다 세계적인 밀 가격이 이렇게 안 비싼 시대가 도래되는 거야. 그럼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 곡물 가격 올라가고 석유 가격 올라가는데 내가 두 번째 얘기했지. 한국은 뭐가 된다? 그래, 자원 자급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라고. 그럼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잖아. 자, 봐봐. 한국 경제가 왜 이런 세계 경제 침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왜 취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 우리는 전형적인 수출과 수입의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는 금방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됐을 땐 더 큰 침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